네, 이번 시간에는 통증 완화 만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우리가 통증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포괄적인 통증 사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 원칙을 나열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약물적, 비약물적 통증 관리 방법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통증 관리의 장애 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통증은 제5의 활력증으로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활력증후는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이 되겠죠. 하지만 통증도 제5의 활력증후에 속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의무기록에 기록을 해야 되고요. 심한 통증은 응급 상황에 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통증연구협회에서는 통증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급성 혹은 잠재적 조직 손상에 연관된 불쾌한 감각과 감정적 경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각과 감정적 경험이라는 통증의 정의에서 보여줬듯이 통증은 매우 주관적인 증상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통증도 매우 크게 느껴서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웬만한 통증은 잘 견뎌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것인데 하지만 환자가 본인이 통증을 호소하고 통증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면 통증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기 환자의 통증은 단순한 그런 조직 손상에 의한 반응으로만 설명될 수 없고요. 그 환자의 정신적, 사회적, 영적, 문화적 요인들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슬리 사운더스는 이러한 통증의 속성을 토탈 페인, 총체적 통증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성도에 따라서 이제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으로 구별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대부분의 이제 응급실 방문 환자의 주 호소는 통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은 만성적인 괴로움을 초래하고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행동과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을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급성 통증 같은 경우는 발생 시점이 명확하겠죠. 어느 시점부터 내가 통증이 시작됐다. 하지만 만성 통증은 발생 시점이 불명확합니다. 만성적으로 통증이 오래도록 지속되다 보면 언제부터 아팠냐고 물어봤을 때 명확한 시점을 말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급성 통증은 2주 이내에 발생된 것을 의미하고요. 만성 통증은 2주 이상이 지난 기간이 지났다면 만성 통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은 급성 질환이나 어떤 손상에 의한 거고요. 만성 통증은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질병의 과정으로 발생되겠죠. 감정적으로는 불안하고 급성으로 왔을 때 뭐 울거나 표정이 찡그러지거나 하겠지만 만성 통증은 오랫동안 통증이 지속되다 보니 우울하고 피곤하고 슬퍼지고 오히려 통증에 익숙해져서 고요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은 해결될 때까지 불가능하고요. 만성 통증은 생활 양상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리고 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치료는 급성 통증은 원인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일시적인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 통증은 규칙적, 장기적인 진통제를 사용해야 되겠고요. 정신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통증을 평가할 때 통증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통증의 병력 조사에 대한 도구로서 PQRST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평가하는 데 목적은 통증의 그 원인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통증 관리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병력을 조사하고 통증에 대한 병력과 질병력과 정신사회적 조사와 통증 및 통증 관리에 대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또 신체 검진과 임상 검사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통증 병력 조사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 PQRST는 P는 포지션, 통증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아픈 부위가 어딘지 물어서 모든 통증 부위를 평가하고요. 그 인체 도식, 그 바디 차트를 사용해서 통증 부위를 원이나 빗금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통증의 성격은 이제 퀄리티라고 해서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양상을 살펴보고 통증의 종류와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그 특성을 환자가 표현한 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어떻게 아프냐, 칼로 베이듯이 아니면 톡톡 쏘듯이 타는 듯이 아프다, 저리듯이 아프다, 무감각하다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또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겠는데요. 통증의 완화 또 혹은 악화 요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통제 복용을 해서 완화가 된다면 진통제 복용 후에 통증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서 통증 관리 전략을 수립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뭐 어떤 음식을 섭취했는지, 또 어떤 특정 자세를 취했을 때, 또 온열요법을 어떻게 했을 때 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하겠고요. 또 통증 강도는 주로 숫자 통증 등급을 많이 활용을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0에서 10점 숫자 척도를 사용하죠. 그래서 0은 통증이 없는 거, 1에서 3은 경도, 4에서 6은 중간 정도, 7 이상은 이제 아주 심한 통증으로 구분을 해서 통증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이 환자를 긴급하게 치료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종류의 진통제를 어떻게 투여를 할지 얼마큼의 용량을 줄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증의 시작 및 시간적 양상을 살펴보는데요.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 통증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성 통증 중에 만성 통증이지만 어쩔 때 갑자기 급성적으로 더 악화가 되는지, 또 하루 종일 아픈지, 아니면 간헐적으로 아픈지, 아침과 저녁이 다른지, 뭐 식사 전과 식사 후가 다른지 이런 시간적 양상을 조사할 수 있겠고요. 돌발적으로 이렇게 통증이 평상시의 통증 이상으로 이런 악화된 통증을 있다면 어떤 약물 투여가 필요한지 정확히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아까 사정할 때 인체 도식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깔려 있어서 프로그램 내에서 이렇게 체크를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종이로 된 서식지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인체 도식도가 있고 통증이 있는 부위를 표시해서 빗금으로 표시한다는 내용이고요. 또 통증 강도도 여기에 숫자 통증 도구를 사용해서 몇으로 표현했는지, 그리고 통증의 성격은 어떠한지, 위치가 어딘지, 그 다음에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딘지, 또 통증의 시작 및 시간적 양상은 어떠한지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통증 강도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렇게 4개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노 페인일 때는 0이고요. 또 가장 심한 페인인지, 매우 나쁘다, 그 다음에 꽤 나쁘다, 그 다음에 모더레이트하다, 마일드하다 이렇게 A 도구를 보시면 그렇게 단어를 사용해서 표기할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뉴메릭 스케일이죠. 0에서 10까지 가장
아플 때 숫자 척도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또 그 아픈 강도에 따라서 눈금은 없지만 자유롭게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주로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노인이나 아이들한테. 그래서 표준형 성인 암성 통증 평가지를 보시면 이렇게 성명과 뭐 등록번호, 나이, 성별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증 부위를 아까처럼 바디 차트에 그 부위에 동그라미 원형을 그리거나 빗금을 그어서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증의 성격은 그 바디 차트에 표시한 곳에 평균 통증 강도를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통증의 표현 어휘, 그 대상자가 어떻게 표현하냐, 뭐 쑤시다, 결리다, 뭐 찢어지는 듯하다, 묵지근하다 이런 표현을 1에서 5점 척도로 해서 동그라미나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기에 없는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면 또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현재 통증 강도를 쓰시고요. 보통 심한 통증은 이제 7점 이상일 때 우리가 아주 심한 통증으로 구별을 하게 되고요. 또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인들, 뭐 식욕 부진이라든지 체중 감소, 동반 증상이 있다면 여기에 같이 표기를 해주면 되고요. 또 심리, 사회적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그 문진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이런 통증 관리가 활력 징후 5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 되겠는데 환자와 가족이 또 이런 통증 관리와 진통제 사용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통증 관리에 대해서 또 흔히 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한 통증 관리에 대한 흔한 오해로는 통증이 있다는 것을 질병이 악화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진통제를 자주 쓰면 중독되기 쉽다. 그리고 진통제를 사용해도 실제의 통증은 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통증이 심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진통제를 아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진통제를 사용해서 생기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참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증을 참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호소하면 내가 통증을 호소하면 의사나 다른 의료진들에게 주의를 분산시켜서 치료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게 내가 그런 경우를 발생시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통증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초기 평가 이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약물적이나 비약물적 관리 방법을 수행한 후에는 주기적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 부작용도 평가하고 또 얼마큼 통증이 개선이 됐는지 또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로 진통제를 정맥이나 피하 근육 주사를 한 다음에는 한 15분에서 30분 후에 재평가, 통증 재평가를 하고요. 경구 투여를 한 경우에는 1시간 후에 통증의 강도와 양상을 재평가해서 꼭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고 환자와 가족에게 어떠한 통증이 생긴다면 바로 보고해달라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통제는 사용을 할 때 비마약성 진통제와 마약성 진통제로 크게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에는 아세트아미노핀과 엔세이드 약물을 들 수 있고요. 마약성 진통제에는 코데인, 그다음에 하이드로코데인, 하이드로몰핀, 몰핀, 옥시코돈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진통제를 사용하다가 다른 진통제로 바꾸어서 사용할 때는 그런 상대적인 그 강도를 잘 고려해서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되는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로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했죠. 그래서 효과적인 1단계 진통제이고 두통을 포함한 여러 상황에서 쓰이는 광범위한 이제 보조적 진통제로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소염 작용은 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작용하는 것이고요.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는 하루 6g 이상은 안 좋고 장기간 사용할 경우는 하루 4g 이상 보통 이제 하루 4g 이상 복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은. 그래서 특히 간 질환이 있거나 과음을 하는 사람의 경우 간 독성의 위험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세이드, 아스피린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의 경우는 또 효과적인 1단계의 진통제이고 진통 목적으로 쓰일 경우에는 소염 목적으로 사용할 때보다는 적은 용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좀 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데요. 경구 몰핀 같은 경우는 4시간마다 줄 수 있고요. 이런 돌발 통증이나 일시적이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통증이 지속될 때에는 추가적인 또 진통제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속효성 마약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만약에 펜타닐 패치를 이제 사용했다면 몰핀이나 하이드로몰핀처럼 그 작용 시간이 짧은 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몰핀이나 뭐 옥시코돈, 하이드로몰핀은 경구로 복용할 경우에 매 1시간마다 투여가 가능하고요. 피하나 근육주사의 경우에는 30분마다, 혈관내 주사는 10에서 15분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증 관리를 늦추는 것은 환자의 이제 고통을 불필요하게 연장시키는 거고요. 만약에 통증이 그런 한두 번의 투여로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투여량을 좀 더 신속하게 늘리고 환자의 통증을 잘 사정하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진통제 사용할 때는 아까 앞에서 봤던 3단계 사다리에 따라서 WHO에서 제공한 3단계 진통제 사다리에 따라서 투여하는 것이 좋고요. 경한 통증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는 진통 보조제와 비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고 통증이 심한 3단계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용량을 높여서 사용하고요. 통증 수준에 맞게 적절한 통증 완화가 이루어지는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약물 투여나 투약 경로를 변경 시에는 동등한 진통 용량으로 결정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되고요. 다른 종류의 마약성 진통제를 변경할 때는 교차 내성을 고려해서 25% 정도 감량을 해서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정해진 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이 좋고요. 지속성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고 또 항상 돌발성 통증을 대비해서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위약, 플라시보죠. 플라시보는 위약은 암성 통증 환자에게는 이제 불신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하 주사나 근육 주사, IV는 환자를 침습적이기 때문에 아프게 찔러야 되고 또 이들 방법을 사용하여 진통제를 투여하면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자신의 집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진통제를 사용하려면 이제 경구약으로 투여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보조적 진통제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진통 보조제는 1차 약제에 추가해서 같이 사용을 했을 때 통증을 더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1차 진통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보조 진통제로는 초기에는 항경련제나 항우울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 환자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그 수면이 되게 삶의 질에 중요하죠. 그래서 적절한 진통제를 투여를 한다고 해도 불면증에 시달려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통증이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기 환자의 통증은 수면제를 사용해서 불면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해 주는 것이 통증 조절에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진통제 사용에서 그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을 또 적절히 관리를 해야지 이제 통증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은 뭐 두드러기라든지 가려움증, 변비, 그리고 구역 구토, 그다음에 진정, 졸음이나 뭐 의식의 흐름을 이렇게 느려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뭐 수면을 못해서 졸린 건지, 약 때문에 졸린 건지 이런 것을 잘 구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망이 따라오죠. 창란이나 악몽, 환각, 의식이 감소되거나 이러한 선망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잘 관찰해서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가장 큰 임상적으로 중요한 부작용이 호흡이 억제되는 그런 위험성입니다. 하지만 또 뭐 과량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이런 호흡 억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호흡 억제가 나타나는 부작용에 앞서서 거의 이제 항상 졸음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평가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록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의 해독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을 했을 때 분당 호흡수가 6회 미만인 경우에는 날록손의 투여가 필요하겠고요. 날록손 0.3ml를 이제 10ml 맑은 증류수에 희석을 해서 0.1에서 0.2mg을 환자가 깰 때까지 1, 2분마다 IV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다시 안정되고 호흡 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꾸준하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는 앞에서 봤던 그런 약물요법을 통한 적극적인 통증 완화법도 있겠지만 또 이런 비약물요법으로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라든지 또 마취과적인 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그 말기 암 환자에게 있어서 그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그리고 뭐 행동치료 등의 그런 통증으로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신경 압박이나 골절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통증 완화를 위한 방사선 치료는 환자의 그런 전신적인 상태랑 남은 자녀 생존 기간을 고려해서 1에서 3주의 짧은 기간 내에 그 좀 적은 용량의 방사선을 조사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치료의 선택은 신중하고 이런 치료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다른 치료 방법보다 치료 효과가 같거나 더 우수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암에 따라서 뼈 전이암이라든지 뇌 전이암, 간 전이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응급 방사선 치료를 요하는 질환으로는 척수 압박과 같은 것이나 상대 정맥 증후군의 이런 방사선 치료 요법인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취가족 치료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신경차단술과 그다음에 척수진통법, 환자 자가진통법이라 해서 PCA 요법이죠. 그리고 고주파에 의한 고주파를 사용한 또 비약물 요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또 많이 사용하는 물리치료, 피지컬 테라피가 있는데요. 물리치료는 뭐 열이나 광선, 전기, 운동, 또 초음파 등을 이용해서 신경이나 근육, 골격근개의 병변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는 비교적 사용이 좀 간단하고 다른 의료 장비에 비해서 또 가격도 저렴하고 또 합병증이나 그런 위험 발생이 적기 때문에 어, 다른 어떤 치료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통증 및 신체 증상 완화 간호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신체 증상에 따른 각각의 신체 증상에 따른 완화 간호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건강하시고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